목소리 큰 소수가 집단 전체를 잘못 대변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집단 착각이란 한마디로 사회적 거짓말이다. 어떤 집단의 구성원 중 다수가 특정한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넘겨짚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집단 착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원한다고 착각하는 답을 따르기만 할 경우 결국 모든 이가 아무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다. 집단 착각이 만들어내는 흑마술인 셈이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사회적인 동물이며 다른 이가 지켜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행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과 행동을 조율하고 싶은 충동, 사회학자들이 흔히 수능 편향이라 부르는 현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생물학적 본능이다. 포기할 수 없는 소속감. 우리는 탄생 직후 어머니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절대적인 안정과 안녕을 보장받는다. 만약 아기들이 보호자와의 유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아기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해 죽는다는 뜻이다. 애착장애는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고아들의 심리와 행동에 너무도 자주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무리에 속하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보호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 종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했다.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할 때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보다 쉽게 수적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생존 차원에서 우리의 몸은 어딘가에 속하는 것을 갈망하도록 뇌과학적으로 진화해왔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수많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증폭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또한 옥시토신은 나 자신보다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이익을 앞서도록 해줄 뿐 아니라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이들로부터 우리 집단을 보호하도록 이끌어준다. 2015년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을 투여한 실험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소속 집단 구성원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수행자들은 옥시토신 투여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옥시토신은 귀속 집단을 향한 편애주의, 같은 편을 위한 거짓말, 귀속 집단의 복리를 위한 값비싼 헌신과 기여, 귀속 집단의 선호를 향한 순응, 외부자가 가하는 위협에 대한 공격적 보호 기제 등을 촉진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옥시토신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입장에 순응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적어도 일시적으로 따르게끔 한다.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보상으로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설령 근거가 매우 희박하거나 사소하다 해도 공감대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혹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그 따스한 기분 때문만으로도 우리는 공동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마는 것이다.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존 휴즈의 1985년 영화 조찬클럽은 이러한 귀속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종 그로 인해 희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안겨준다. 영화는 휴일에 학교에 나와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하는 이런저런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무미건조한 도서관에 각자 자리를 잡고 앉은 학생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에세이를 쓰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 시점에서 관객들은 이미 이 영화의 주인공 5명을 모두 소개받은 상태다. 그 학생들은 각각 전형적인 인물형을 띠고 있다. 모범생, 운동선수, 사고뭉치, 공주, 범죄자.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코믹한 상황 속에 종종 어두운 이야기가 섞이기도 하며 이 학생들은 그들을 규정짓고 있는 전형성을 어느 정도 벗어 던지게 된다. 운동선수는 자신이 나약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공주는 자신의 삶을 증오한다는 말을 털어놓게 되며 공부벌레는 최근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다. 또 범죄자는 공부벌레의 바지에 대마초를 숨겨서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그 뒤를 잇는 결속의 순간 학생들은 모두 함께 대마초를 피우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채 연기로 가득한 도서관에서 춤추고 웃는다.
결국 이렇게 결성된 조찬 클럽은 그 후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갖기로 하고 과제로 내려진 에세이에는 이렇게 도발적인 내용을 써내려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써내라는 이런 에세이를 시키는 당신들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규정에 맞춰서 우리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문화적 풍토 속에서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찾으라는 조언을 받곤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에 독창적인 기여를 하라는 것이다. 개인적 욕망, 자신감, 독립심 등은 성공과 개인적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조찬 클럽은 보다 깊숙한 곳까지 풍자의 칼날을 들이댄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간 본성 전반에 대한 아픈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는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답하기에 충분치 않다. 내가 속한 집단이 어디인지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비슷한 믿음을 지니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18세기의 도덕 철학자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신적 조화를 찾고자 한다.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집단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신뢰, 협조, 평등, 생산성이 튼튼해진다. 소속 집단과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공통의 관점을 형성할 뿐 아니라 비슷한 감정 및 세계관까지 갖게 된다. 이는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함양하며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며 자기 존중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행동과 상호작용이 우리가 속한 부족의 공통적 경험을 확인시켜주기에 우리의 뇌는 갈망하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로 보상을 얻게 된다. 자기 인식이란 우리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함께 우리가 속한 귀속 집단의 감각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은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과 너무도 깊숙이 결부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 둘을 따로 떼어놓지 못한다. 누군가를 MRI 스캐너에 올려둔 채 스스로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할 때와 자신이 가장 가까운 귀속감을 느끼는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할 때 뇌신경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같은 부분이 자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딘가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실험이라 하겠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입장을 정하기 전부터 특정한 관점에 정서적 선호를 드러내거나 호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편향이 곧잘 작용한다. 귀속 집단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결론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한 증거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 클수록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귀속 집단의 관점에 순응하기를 원하게 마련이다. 이미 특정 귀속 집단에 시간과 에너지, 믿음을 투입한 다음이라면, 그래서 그 소속감이 우리의 정체성 중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면 그 집단의 관점을 우리는 기꺼이 보호하고자 한다. 고통을 무릅쓰고서라도 집단적 관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귀속 집단 바깥에 있는 이를 향해 더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귀속 집단의 경쟁자가 패배하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즐거움을 느낀다. 신경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열혈 팬들은 MRI 스캐닝을 받으며 자기 팀의 경기를 보았다. 좋아하는 팀의 선수가 훌륭한 플레이를 할 때 그들의 뇌에서는 보상 체계가 작동했는데 이건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팀의 선수가 실책을 범할 때에도 같은 신경회로가 작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어떤 귀속 집단의 소속감을 갖는 사악한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경쟁 집단의 실패를 보며 매우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귀속 집단을 향한 인력이 이렇게 크고 강력한 것처럼 그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할 수 있다.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은 우리의 부족과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부족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죽음의 키스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공포는 우리를 집단 착각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집단 착각에 빠져들게 하며 심지어는 우리를 그 공범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집단 지성은 왜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하는가? 2010년 8월의 오후
영국인 파일럿과 한 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작은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가 20명의 승객을 싣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샤의 뜨겁고 맑은 하늘을 뚫고 날아왔다. 여러 기착지를 거쳐 킨샤샤에서 260km 떨어진 반둔두 공항을 향하는 비행기였다. 비행기가 반둔두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승무원은 무언가가 기내 뒤편으로 달려가는 것을 발견했다. 살아있는 악어였다. 겁에 질린 승무원은 기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종석으로 뛰쳐들어갔다. 뒤이어 한 승객이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라 승무원의 뒤를 따라 비행기의 앞쪽으로 달려왔다. 순식간에 다른 승객들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간 사람들의 체중은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의 균형을 망가뜨리기 충분했다. 기장은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비행기는 공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주택에 추락하고 말았다. 모든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훗날 목격자가 된 단 한 명의 승객을 빼고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멜 브룩스 감독이 만들었던 헐리우드 고전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 실화다. 그 비행기의 승객들이 앞서가는 사람을 쫓아가야겠다는 충동에 이토록 빨리 사로잡히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공유된 행동은 증폭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승무원은 악어를 보고 깜짝 놀랐고 승무원을 쫓아간 첫 번째 승객은 다른 이들에게 비행기의 뒤쪽에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방한 것이다.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승무원을 따라 달려가자 다른 이도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남은 승객들 역시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충동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 잘못되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 승객들은 겁에 질린 채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집단의 권위에 몸을 맡겼다. 다른 이들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거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일 때라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세상을 둘러보고 힌트를 얻어서 부족한 정보를 채워 넣는 방식은 그럭저럭 잘 작동한다. 코드곳에서 파도를 타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보자.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백상가리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서둘러 해변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생각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등을 따져볼 때 이런 식의 추론은 완전히 논리적인 행동이다. 게다가 사실 군중이 오를 때도 있다. 오래도록 인기리에 방송된 TV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에서 출연자들은 선택지가 여러 개인 문제를 풀어나가며 100만 달러의 상금을 향해 간다. 문제 각각에는 정해진 만큼의 상금이 걸려있다. 그중 한 꼭지인 관객에게 물어보세요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에게 문제에 대한 정답을 물어보는데 관중들은 손에 들고 있는 리모컨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입력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반영되는 방식이었다. 놀랍게도 관중들이 정답을 맞힐 확률은 91%에 달한다. 이런 경우라면 집단지성이 옳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이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려야 집단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른 이의 선택을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고 흉내 낼 수 있을 때 집단지성은 순식간에 집단지성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고 수능을 기본 태도로 장착하면서 우리는 개인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변모한다. 이렇게 심어진 오류의 씨앗이 발아하게 되면 모든 지식을 뒤덮어버린 채 오직 집단 착각만을 남겨놓는 연쇄 반응과 무한 복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방의 연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쉬운 일이다. 경제학자 아비짓 바네르지가 개발한 모델에 따르면 연쇄 반응의 가장 앞에 있는 이는 언제나 뭐가 됐건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따르고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한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까지 오면 앞에서 보인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경향을 크게 드러낸다. 특히 앞에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다. 바네르지가 관찰한 바 자신들보다 앞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목격한 이들이라면 스스로의 개인적 판단을 미뤄두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이유는 앞서 우리가 신장이식의 사례에서 지적한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대해 100%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신장이 좋은 신장인지 알지 못한다. 그 신장이 좋은 신장이라는 걸 추측할 만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식과 어우러지지 않는다. 나보다 앞서 12명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은 내가 못 본 뭔가를 봤을 것이라고 넘겨짚고 싶은 유혹은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번 시작되면 모방의 연쇄는 위험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고 만다. 마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신장을 폐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착각과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라. 그 누구도 이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설령 보다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다.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세상. 이제 우리는 구글을 통해 무엇이든지 검색해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서랍에 담긴 도서카드를 뒤적거리던 시절은 끝난 지 오래다. 암 같은 병에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병에 대해 스스로 탐색해 본 후 의사에게 좀 더 좋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서 끝없이 대기하고 또 대기하는 대신 우리는 회사나 관공서의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 두뇌의 시각 정보 처리 속도는 느리다.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가 모두 처리해낼 수 있다는 주장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소리일 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화되고 재단된 정보만을 제공받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만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와 같은 정보의 홍수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속도,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싶어 하는 본능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멀찌감치 따돌린 지 오래다. 캐캐묵은 두뇌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검은 화면에 초록색 글씨와 커서가 번쩍거리던 1980년대의 IBM 컴퓨터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사진을 업로드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간극은 실로 막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버려야 할지 가늠하기 위해 마치 과열된 하드디스크처럼 돌아간다. 그 해법 중 하나로 우리는 무의식적인 인지적 지름길에 의존한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으로 정보 출처를 좁혀버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구성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는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편안함을 느낀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옳으냐 그르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지름길을 통해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평온함을 느끼지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남게 된다. 의도적인 정보 왜곡과 가짜 뉴스가 그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의 문제를 도외시하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두뇌와 인터넷의 조합은 단지 이것과 저것을 합친 정도가 아니다. 전례 없이 심각한 몰이해의 폭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인류의 적법한 존엄성, 도덕적 완결성, 스스로의 자유로운 표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성에 대한 자각 등을 어느 정도 품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시기를 겪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은 본인의 내적인 인간성이 더럽혀지고 사소해지는 일을 겪게 되며 전체주의에 의해 굴욕을 당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익명의 군중 속에 녹아들어 삶의 흉내를 내는 가짜 삶의 강물을 따라 편안하게 흘러내리고픈 약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것이다.